네, 아무래도 이번 주의 관건은 FOMC 회의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제는 또 FOMC 회의 이후에 글로벌 자금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과거에 금리 인상이 일어났던 시기에는 글로벌 자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알아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오늘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FOMC 회의를 앞둔 현재 분위기는 요즘 어떤 것으로 파악하고 계세요? 현재 나오는 그 분위기, 네. 오늘 방송한 시작 전에 한 2시서부터 좀 파악해 보면 이게 정치 문제까지 결부되느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대선이라는 그 기간이 실질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슈화될 수밖에 없습니다는. 대체로 보면 FRB가 1913년 설립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100년이 넘는 기간인데요. 이번 그 9월 회의에 금리 인상 여부와 관계없이 관심도 측면에서는 가장 높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한다고 보였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그 금리 인상을 할 경우에는 지난 그 7년 동안 제로금리 시대가 지속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종지부를 찍는 거기 때문에 통화정책상에서는 일종의 그레이트 대변화, 네. 로테이션 이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겠습니다. 대체로 보면 뭐 하영국께서도 같이 이렇게 아침 방송을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정도 시점에서는 금리가 인상되느냐 아니냐 이걸 좀 어느 정도는 파악되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회의 직전에는 대체로 보면 이게 동결이냐 이번 같은 인상이 있으시니까 인상이 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인데요. 지금 모두에서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체로 보면 회의 직전에도 지금 이것이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상태다. 예.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너무 이제 이런 얘기가 많죠. 너무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면 시장 참여자들은 사실상 그런 상황에서 안도감도 지금 태어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뭐랄까요. 금리 인상이 치료할 정도로 많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에 대해서 실제로 리스크로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는 이런 측면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의 그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물론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그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요인도 있긴 했습니다는 전반적으로 보면 이번에는 그래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심리적 안도감 이런 것이 그 작용해서 주가가 좀 비교적 큰 폭으로 오른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렇지만은 뭐든지 앞서가는 이 스마트 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이렇게 보고 금리 인상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투자 자금의 흐름에 따라서 어느 쪽이 망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앞서서 전략을 세우는 것도 대조적 움직임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사례를 우리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과거에는 금리 인상 시기에 글로벌 스마트머니들이 어떻게 움직였나요? 영국의 그 파이낸셜 타임스가 분석한 것을 보면 과거의 그 금리 인상기가 몇 차례 있었느냐 하는 것을 간단히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막을 통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보면 사실 지금 자막 나오죠? 1955년 미국의 이제 통화정책에 있어서 보면 설립은 1914년이고 지금의 통화정책에 가닥 시스템이 잡혀졌다는 것은 1955년으로 기점을 샀습니다. 네.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스가 1955년이냐 굳이 이렇게 하는데요. 그건 나름대로 미국의 페드 역사상 보면 굉장히 전환점이 된 것이 1955년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의 통화정책의 어떤 그 근거라든가 이런 측면이 이때 많은데요. 이 이후서부터 60년간이죠. 1955년서부터 시청자 여러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5년이니까 60년간 대체로 보면 조막조막 금리를 올린 때는 있었습니다. 네. 근데 기간적인 측면에서 추세적으로 금리를 올린 것은 12차례에 걸쳐서 금리를 있었다는 것이 파이낸셜 타임스의 분석입니다. 이건 이제 제 분석이 아니고 파이낸셜 타임스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 기간을 기사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두면 인상 기간은 평균 2년. 근데 최근에는 그 기간이 단축화된다. 1년 정도로 단축화된다. 네. 많은 시사점을 던져줄 겁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중앙은행 목표가 물가 안정이다 보니까 결국 금리를 인상해서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인상 기간이 길어질 거고 그다음에 물가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면 그 기간이 짧아질 거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시청자 여러분도 D 공포 얘기해서 경제가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물가가 올라가지 않은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이 일반적이죠. 그런 각도에서 보면 물가 부담이 없으니까 금리를 올리더라도 목적만 달성하면 바로 이렇게 동결하거나 내린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1년 이하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자연스럽게 기간이 길어지면 인상폭이 길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기간이 짧아지면 인상폭은 작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인상폭의 평균이 12차례 걸친 긴축 기간에 인상 기간에 평균 5%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는 최근에 보면 3%포인트 정도 이내로 축소한다. 이렇게 보실 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대부분 다 적정금리 산출 방식이 MV는 PT에서 화폐수량 항설, 어빈 피셔의 화폐수량 항설에서 근거로 해서 적정금리 따지는 거고, 그 다음에 1990년대에는 테일러 준칙과 수정된 테일러 준칙에 의해서 적정금리를 따졌기 때문에 사실 금리 인상폭이라든가 액면 그대로 비교할 수는 없다는 걸 꼭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은 뭐 어떠냐 하면 지금은 아시겠습니다. 업절 컨트롤 룰에서 최적 통제 전칙에서 금리 인상 경로라는 걸 설정하기 때문에 네. 적정금리라는 얘기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경로를 이렇게 보는데요. 피크가 대체로 한 3% 정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시청자분이 과거의 금리 인상기,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금리 인상기 한번 비교해보면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과거에 60년 동안 12차례의 금리 인상 시기가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모두 성공을 했는지 우리가 뒤돌아볼 필요가 또 있어 보이는데 문제는 모두 다 성공을 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린스펀 쇼크도 있었고 경기 침체가 다시 오는 이러한 부작용이 일어난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하는 목적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뭐든지 그렇습니다. FRB가 금리를 내리든 금리를 네. 올리든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은 똑같다. 경기를 안정시키고 그다음에 사실 금융시장 안정을 시키는 건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은 똑같은 상태에서 만약에 이렇게 정책 여건이 안 좋으면 금리를 내리는 거고 그다음에 정책 여건이 너무 과열이고 자산시장이 거부면 금리를 올리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상 경기를 안정시키고 자산시장을 안정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목적은 똑같아. 그러면 금융시장은 경기를 반영하니까 경기 안정 목표를 달성했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12차례 걸쳐서 대부분 다 경기 안정은 대부분 다 실패한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요인이 결부된 측면도 있겠습니다는 사실상 한번 이렇게 따져보면 12차례 걸쳐서 처음 금리 인상하고 나서 대체로 보면 3년 차에 경기 침체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대부분 다 이렇게 3년 차에 경기 침체가 됐습니다는 예외적으로 1983년과 1994년 이때는 7년 차에 경기 침체가 됐는데요. 이때는 시기적으로 보면 사실 1983년대는 레이거노믹스가 추진했던 당시입니다. 미국의 레이건 당시에 소위 아서러페 레퍼 커브를 이용해서 경기를 이렇게 물가가 너무 부담이 되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경기적 측면에서는 희생이 바탕을 댈 수밖에 없다 해서 액면 그대로 금리 인상에 따라서 사실상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경기 목적에 달성하는데 실패했다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이건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이 문제를 좀 지적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유가가 올라가서 물가가 급등한 상태에 경기가 침체됐거든. 어차피 경기가 침체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근데 그때 당시에 폴 버커라는 사람이 어느 쪽에 우선순위 둘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물가 인상 쪽에 뒀다 보니까 금리를 올리게 되고 경기는 더 침체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가지고 금리 인상에 따라서 경기 침체를 됐느냐 하는 것은 파이낸셜 타임스에 그 문제는 좀 지적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그 문제가 지적되지 않아서 결과에 따라서 기사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 소지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때는 경기적 요인이 더 강했다는 것을 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간에 이런 측면에서 보면 대체로 금리 인상을 하면 경기는 대부분 다 안 좋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역사적 데이터를 잘 갖고 있는 앨런이라든가 피셔도 지금 보면 금리를 올리긴 올리더라도 가장 이렇게 우려하는 것이 결국은 지금까지 금리 인하하고 제로금리 정책을 추진해서 사실상 그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요. 만약에 금리를 덜컥 올려놓고 경기가 침체되면 가장 무슨 책임, 무슨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방송용으로서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바가지는 제닛 앨런과 스탠리 피셔가 모조리 쓸 가능성이기 때문에 지금에서 가장 이 문제를 가장 부담을 우려한다. 아직도 한국께서는 무슨 바가지를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식사 시간이기 때문에 네. 제가 그 앞에 접두사는 좀 빼겠습니다. 네. 무슨 바가지는 홈간에 쓸 가능성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그렇다. 근데 과거에는 이러한 그 경기
문제에 대해서 금리 인상이 그렇게 경기 문제에서 우호적인 아니었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겠죠. 과거의 사례를 뭐 옐런 의장도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점진적으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다라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번에도 이러한 역풍이 인다면은 경기 침체가 다시 인다면은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어떨까요? 대부분 다른 나라도 대부분 다 이렇게 금리 인상하고 경기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쪽으로 작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버냉키와 앨런이 이렇게 지금 양적완화 정책 종료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정상화 국면의 출구 전략이다, 엑시트 스트래티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과정을 대부분 다 일본식 양적완화 정책 종료하고 금리 인상하는 그 출구 전략의 방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 제니 옐런과 버냉키 의장의 이렇게 출구 전략 이런 모습인데요. 네. 사실 일본도 1990년대 제로금리 정책고 돈이 많이 풀 때 이것이 경기가 조금 2000년대 조금 회복되니까 덜컥 양적완화 정책 종료 금리 인상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잃어버린 20년의 결정적 계기였거든요. 1990년대 잃어버린 10년에서 2000년 이후에 이 출구 전략을 잘못해서 금리 인상을 잘못해서 잃어버린 20년이 됐던 결정적 계기거든요. 네. 이런 상태에서 보면 왜 그때 당시에 그랬을까 했을 때 물가 경제 활력 지표는 물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가가 낮기 때문에 경기만 살아나는 걸 생각해서 싹해서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물가 활력이 나는 상태에서 바로 제자리에 간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일본이 이렇게 지금의 FRB가 본보기를 삼고 있는 출구 전략의 이전의 일본의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있죠. 스웨덴이라든가 ECB 같은 경우에도 경기가 조금 살아날 때 트레세 전 이렇게 ECB 총재께서 경기가 조금 살아나니까 금리 인상에 경기가 지금 거꾸로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페드 내부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었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1930년대 그때 당시에는 페드 의장이 에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1929년 팍스 브리테니카에서 팍스 아메리카 오면서 미국 경제가 좋다 하지만 경기가 침체돼서 사실상 돈도 풀고 금리도 많이 낮췄습니다는 제로금리까지 아닙니다는 금리 낮췄습니다는 결국에도 경기가 좀 살아나니까 물가 문제를 생각해서 금리를 홀까닥 올려버리니까 결국 미국 경제가 침체돼서 잃어버린 10년에 해당되는 미국의 대공황을 발생시켰던 결정적 계기였었거든요. 이게 유명한 페드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라는 에클스의 실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닛 앨런과 스탠리 피셔 입장에서도 쉽게 금리를 인상하는 문제에 대해서 결정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금리 인상이 꼭 9월에 단행되느냐, 12월에 단행되느냐 이 시기보다는 금리 인상의 폭이 어느 정도 속도로 진행되느냐 여부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증시 측면에서 보자면은 의외로 금리 인상 시기에 증시가 오른 적이 많았다고요? 네, 12번의 금리 인상기, 네. 소위 금리 긴축기에서 보면 증시에는 반드시 악재가 되진 않았다. 호재가 된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12번 경우의 중에서 한 10번은 금리 인상 첫 인상하고 나서 첫 인상 후 1년 동안은 대부분 다 랠리를 펼쳤다. 이런 것이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에서 사실 안정화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대체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 금리 인상이라는 게 이번도 이제 시청자 여러분 이번도 그럴까 하는 것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12번의 금리 인상기에 시청자분의 인식, 투자자 인식과 달리 증시에서는 오히려 첫 인상 후 1년간은 올랐던 데에는 첫 번째 요인이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이 경기 회복이라는 문제를 중앙 입장에서 확정시켰다는 이런 측면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경기가 좋을 때 금리를 좀 이렇게 금리를 좀 올리다 보니까 경기가 좋을 때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어떠냐? 기업들의 실적은 계속해서 좋아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금리를 만약에 올릴 때 증시적 측면에서 어떻게 영향할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일단은 과거의 역사를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 또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으면 볼커 룰에서 사전에 많이 조정되어 놨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최소한 증시적 측면에서는 이미 조정을 해놨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너무 과거의 그 사례를 보더라도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한 가지 다른 점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은 경기가 확실하게 회복되는 것이지 않은 측면에서는 퀘션. 그 다음에 기업들의 실적도 작년까지 좋았다가 올해는 좀
다소 좀 주춤한 양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른 분야도 전개되지 않겠느냐, 과거 모습과는 다른 분야도 전개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각도에서 퀘스천을 그리고 있는 것이 이번에 금리 인상에도 제닛 옐런과 그다음에 스탠리 피셔가 고민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또 영향을 미치는 시장이 증권 시장도 물론 증권 시장이지만 채권 시장 아니겠습니까? 네, 채권 시장의 움직임은 과거에는 어땠나요? 채권 시장만큼은 분명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이거는요. 예. 왜냐하면 금리라는 게 채권과 가격과 반비례 관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확실히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50년 이후에 12차례 걸친 금리 인상기에 어땠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대체로 전부 채권 가격이 하락했다. 그중에서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의 사례가 이번에 이렇게 보면 이번에는 이제 확실하게 채권 가격은 떨어뜨린다. 시장의 채권 수익이 올라간다. 이건 뭐 불가피한 사실이다. 예. 그걸 또 해야지 금리 인상 목적이 달성하는 거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금리 인상하는데 2004년 것처럼 그린스펀 의장이 금리 인상을 하는데 오히려 장기채 금리 떨어지는 소위 그린스펀 수컷기가 겪으면 거품을 잡기 위해서 정책 금리를 올렸는데 시장의 자산 시장에 대한 익스펙테이션 기대감은 더해서 부채가 디플레이션 부채가 부채답지 않은 빚이 빚답지 않던 이런 부채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하는 디플레이션 신드롬에 걸리면 자산 가격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사실상 금리 인상화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게 유명한 그린스펀 수컷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상하면 반드시 채권 가격은 떨어져야 됩니다. 채권 수익률은 시장 금리 올라가야 되고 그래야지 FRB의 정책 목표가 달성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반드시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데요. 어디 쪽에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금리 이전에 우리가 정상화해서 금리 인하폭을 가져갈 때에 비슷한 쪽이 1990년 저축 대부자 사태입니다. 이때는 9%의 기준금리를 3%까지 떨어졌거든요. 이번에도 대체로면 5% 4%에서 지금 제로가 되니까 가장 비슷한 시점이다. 그러면 1990년대는 어땠을까 했을 때는 이때 금리가 이렇게 대폭적으로 내린 상태에서 채권 시장에 거품이 발생했거든요. 그리고 금리 인상 이후에 그 이후에 금리 인상하자마자 채권가격이 아주 순간폭락하는 프레시 크래시 현상이 발생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에 그 금리를 올릴 때는 그때와 비슷하게 채권 시장에 거품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 페드 의장인 앨런 그린스펀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최근에는 파이셜 타임스조차도 프레시 크래시 현상, 이번엔 채권 시장에서는 반드시 프레시 크래시 현상 올 것이다. 이 점을 제리 앨런과 스탠리 피셔가 금리를 올릴 때 이 점은 대단히 염두에 둬야 된다 해서 금리 인상에 신중을 기할 것을 자꾸 촉구하는 이유도 바로 그렇다고 보여졌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플래시 크래시 현상이 그렇다면 어떤 경로로 나타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보통 이제 채권의 플래시 크래시 현상은 우리가 보면 전형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 단계는 워브링 마켓에서 상당히 시장 흐름이 변동성. 일부에서는 이게 롤러코스터라는 마켓을 쓰는데요. 롤러코스터 마켓은 미국의 월가에서는 대체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워브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워브링, 오락가락한다. 오락가락하는 말을 합니다. 투자자의 그 마음과 읽어서 시장에 반응한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워브링이 마켓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 롤러코스터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롤러코스터는 경기 측면에서는 왜 그 용어가 나왔냐면 원래는 경기에서 보면 스네이크 시스템이라고 해서 경기에서 이렇게 뱀이 꿈틀꿈틀하는 가능을 비유해서 롤러코스터에서 원래 그 롤러코스터는 경기적 측면에서 나온 얘기인데 네. 우리의 일부 많은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것이 이 변동성 장세 변동성에서 롤러코스터라 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롤러코스터 장세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원래는 미국에서 보면 워링 마켓 표현을 더 많이 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심리가 상당히 불안하다. 이런 측면에서 실제적으로 채권 가격이 이렇게 폭락하는 프레시 크래시 오면서 증권시장에 전이 되는 주가 하락으로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이 분야가 이번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충분히 정황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는 금리이기 전에 미국의 채권 금리가 한 4에서 5%, 지금은 오늘 새벽 끝난 미국의 그 채권 금리는 한 2%니까 절반이라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채권 가격 그만큼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앞으로 이제 금리를 지금 이제 한국에서나 많은 사람들이 정책 금리를 올리더라도 스텝 바이 스텝 내지는 한동안 이렇게 하더라도 시장 금리는 다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책 금리를 올리더라도 시장 금리가 반드시 완만하게 올라갈 것이다. 그건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7년간의 금리 제로 금리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시장 금리는 정책 금리 플러스 익스펙테이션이거든요. 익스펙테이션. 그러면 종지부가 딱 적으면 채권에 거품이 발생했다. 이렇게 하면 지금이라도 내다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이 채권의 시장 금리는
올 익스펙테이션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시장 금리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이런 정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책 금리가 되면 올라가면 또 그 위에 이렇게 되면 사실상 시장 금리도 완만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요. 과거의 인상기를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완만하게 올라가는 것과 급등하게 올라가는 측면에서 보면 급등하게 올라가는 측면이 일반적이었거든요. 시장 금리가.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채권 시장 금리가 급등으로 올라가면 채권가 그만큼 숙련적으로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전인 페드 의장인 앨런 그리스퍼라든가 그다음에 경제 잡지에서 가장 유명한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것이 이번에 제닛 앨런과 스탠리 피셔의 채권 시장에서 같은 경우는 정책 금리를 완만하게 하더라도 시장 금리 익스펙테이션이 워낙 지금은 심리적 요인과 그다음 네트워킹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사이콜로지 이펙트와 네트워킹 이펙트 증폭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익스펙테이션 증폭 현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냐? 시장 금리는 정책 금리와 동일하게 올라가진 않는다 하는 것을 꼭 말씀드립니다. 이 점을 사실 증시 투자자 입장에서도 채권 시장의 거품이 붕괴될 것이냐는 측면이 1990년대에는 채권의 거품이 붕괴가 증시에 하락으로 나왔으니까 이 점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를 인상할 것이냐 혹은 계속해서 동결할 것이냐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금리 인상 그러니까 금리 정상화 과정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떨 것으로 예상하세요? 마지막으로.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금리 인상의 시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2년간에 걸쳐서 저는 뭐 국력 소비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이제 이런 표현을 깔습니다는 금리는 올리고 돈 이렇게 공급 줄이는 것은 당연히 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상 그동안 금리 보고에서 2008년 이후에 벙커 시절에 들어가 있었던 거거든요. 경제가 벙커 시절, 금리 시장이 벙커 시절에 들어가 있던 겁니다. 그걸 이제 헤쳐나오기 위해서 사실상 돈도 많이 풀었고 양적완화 정책, 제로금리 정책에서 경제 주체들의 부채가 많았으니까 그 부담을 좀 줄여야지 움트러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를 좀 낮추고 돈을 좀 많이 풀은 상태인데요. 이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 정상 과정을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하철 벙커에서 집에 가시기 위해서는 어떠냐? 출구를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구도 가장 좋은 출구를 찾아야 되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출구 중에서 가장 집에 가기 위한 숏컷, 단기를 찾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출구 전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양적완화 정책을 처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돈을 환수하고 금리를 올려가는 것은 당연히 이 출구 전략이 일환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도 금리 인상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양적완화 정책 종료하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하면 증시 입장에서 부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출구 전략은 경제를 정상화시키는 것 때문에 원래는 부정적임이 아니라 정상적인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출구 전략은 must 해야 된다. 그렇지만은 상당히 difficult, 어렵다. 벙커 시절이 오랫동안 가면 싹이 터지더라도 태양을 못 보기 때문에 노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 것이 있잖아요. 그린슈 천상인데요. 이게 뼈대가 잘 자라서 가을에 위기 극복이라는 골든골, 황금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냐 하면요. 양적완화 정책 종료해서 가지도 좀 잘 쳐들고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가지도 잘 쳐야지 뼈대가 잘 자라는 거 아닙니까? 네. 왜 이 생각을 안 하십니까? 항상 금리 인상이 나쁩니까? 그 다음에 양적완화 정책 철회가 나쁩니까? 아주 좋은 정책입니다. 이런 것을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어렵다. 왜 어렵냐? 벙커 시절이 오랫동안 가면 어렵다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런 것 같아서 사실상 시청자분이라든가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는 양적완화 종료된다. 금리 인상한다. 이걸 시기와 관계없이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하는 측면을 꼭 좀 말씀드려요. 그리고 반드시 부정적 측면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사례를 볼 때는 여러 가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또 출구 전략 같은 경우는 미국만 담당해야 된다는 얘기다. 과거에는 다른 국가에 분단됐습니다. 근데 이번엔 미국만 담당하기 때문에 미국만 홀로 이렇게 출구 전략을 강하게 밀어붙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례를 볼 때는 일단은 금리 인상하더라도 경기적 측면이라든가 채권 시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부정적 효과가 나왔기 때문에 또 이번에는 출구 전략을 홀로 담당하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 시기는 상당히 짧지 않겠느냐. 아까 역사적으로 보면 과거에는 길었습니다. 지금 짧아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폭도 과거에는 폭이 높았습니다. 지금 폭이 낮아지는 측면에서 볼 때는 금리 인상 폭도 아주 작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볼 때는 또 효과를 볼 때는 금리 인상 시기는 길게 가져갈 수 없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금리 인상 폭도 짧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 왜냐? 그 물가가 상당히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금리 인상이라는 건 아주 좋은 정책이다. 반드시 가야 될 길이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또 FOMC 회의를 앞두고 과거의 미국의 금리 인상 사례에 대해서 되짚어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또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해서 또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